이번에는 로봇으로 주제를 바꾸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첨단 기술을 얘기할 때 빠지기 쉬운 주제이기도 한데요. 장애. 네, 그 주제를 엮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특히 로보틱스 기술의 발전은 아무래도 이제 인간의 신체 능력, 뭐 이동성, 그렇죠? 이런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장애와 로봇 기술의 관계는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이스트 교수님이시고 엔젤 로보틱스의 CTO로 계시는 공경철 교수님, 그리고 실제로 웨어러블 로봇을 입으시고 대회도 참여하시는 김승환 엔젤 로보틱스 연구원님, 그리고 이런 어떤 복지 문제의 최전선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까 고민하고 계시는 경기복지재단의 대표이사이시자 21대 국회의원이셨던 이용빈 이사님을 모시고 오늘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는 공경철 교수님께서 약 2, 3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 각 10분 정도 이야기 나누시고 그리고 앉아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청중의 질문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와 함께 첫 번째 연사이신 공경철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기계공학과 교수이고요. 엔젤 로보틱스 창업자이자 지금 현재는 이사회 의장 및 CTO를 맡고 있는 공경철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를 초대받게 되기까지 제가 얼마 전에 한 2달여 전에 그 로봇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대중서를 한 편을 발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되도록이면 그 책 안에는 어떤 뭐 장애라거나 아니면 뭐 재활 치료라고 하는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으려고 이 로봇 기술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다각화된, 그러니까 다각적인 시각으로 다루어 보자라는 관점에서 그 책을 썼고, 그런데 그 책의 마지막에 보면 저희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이신 저희 김승환 연구원님하고의 또 스토리가 조금 나와요. 그래서 저희 김동훈 교수님하고 이제 오늘의 주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가지고 서로 논의를 좀 하다가, 그냥 제가 사실은 최근에 너무 또 일반적인 로보틱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연구의 기본적인 어떤 명분이자 사명이자 소명이자 뭐 그런 약간 로보틱스와 장애의 그 중간 영역에 대해서 오랜만에 신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처음은 보행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로보틱스 기술이라는 관점으로 정말 아주 기술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AI와 로보틱스가 어떤 미래 산업의 대표적인 그런 두 개의 키워드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나서 우리는 너무 '기술이 어디로 갈 건가? 과연 이 공학자들, 개발자들의 지적 호기심은 어디까지 닿아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 그냥 그런 기술의 발전사, 기술의 미래라는 곳에서만 좀 시각을 두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잠깐만 좀 보고 가면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발전할 때 있어서 훨씬 더 사명감과 소명 의식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페이지를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보행 장애가 사실은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죽기 전에 한 번은 보행 장애인이 되고 결국에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위 이제 "보행 장애인이다."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드디어 뭐 "천만 시대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화돼서 정말 근력이 약화돼서 못 걸으시는 분도 있고, 최근에 성인병, 특히나 뇌졸중 같은 이유로 잘 못 걸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또 잘 못 걷는 그런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아이들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보면 뭐 사실 뭐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그러면서 인제 고령 관련된 어떤 성인병이 늘어나고 있고 관련된 장애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 제가 굳이 여기서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실 단계에서 뭔가 개발을 하고 나중에 그 스핀오프를 해서 이제 실제로 기업에서 상용화를 해서 현재 많은 병원들에 보급이 되고 있는 로봇들이 실제로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기술은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챕터의 로봇들은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미 과거의 얘기고, 이 로봇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미나 너무나 익숙한 그런 어떤 뭐 치료 장비이자 보조 장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 이 다음 버전은 언제 나오나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지금 아주 많이 보편화돼 있는 그런 기술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엔젤렉스 M20이라는 로봇입니다. 뭐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고, 국내 최초로 웨어러블 로봇 관련 뭐 의료보험 수가 코드를 받았던, 그러니까 수가 코드에 적용이 가능했던 그런 로봇이기도 했고, 현재 많은 이제 의료기관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어, 제가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디냐라고 설명을 해드려도 제가 또 이 기계과 교수인데 너무 기술에 대한 말씀을 소개를 안 드리면 어색할 것 같아서 아주 짤막하게 그럼 왜 재활이 되는 거냐 이게 그냥 로봇이라고 하면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저희가 컨트롤러 가지고 그냥 뭐 휴대전화나 아니면 태블릿에 그 설치되어 있는 콘솔을 이용해서 일로 가 절로 가라고 하면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웨어러블 로봇은 사람이 입는 것이고 사람이 입었다는 얘기는 사람의 의도에 반응을 해서 뭔가 동작을 보조를 할 텐데 그러면 과연 왜 치료 효과가 일어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가졌던 가설입니다. 로봇이 사람의 동작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행동에 대한 의도를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미세한 움직임을 만들고 의도를 이 로봇이 감지를 하면 올바른 의도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물리적인 보조를 통해서 어떤 리워드를 가하는 그래서 뭔가 인간에 대한 행동 의도의 생성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피드백 루프가 만들어질 수만 있으면 굉장히 높은 재활 치료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로봇을 만들게 됐고요. 어, 다른 손 따라서 두 손바퀴만. 네. 이 부분은 소리 줄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항상 제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인데요. 저기가 치료 전에 지금 파킨슨병을 갖고 계신 분이 굉장히 종종걸음을 하다가 그 프리징 오브 게이트라는 게 있죠. 굉장히 빨리빨리 걷다가 갑자기 이제 보행이 멎어버리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예, 저희 로봇 있고 네, 뭐 항상 이렇죠. 네, 이 자료를 어딘가 보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최첨단 AI와 로봇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발표 자료와 파워포인트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 로봇을 착용하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이렇게 로봇이 이제 그 걸음에 맞춰서 보조도 하고 때로는 저항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처음에 보여졌던 그 종종걸음이 좀 사라지고 훨씬 더 안정화된 보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임상적인 효과들을 검증을 해냈습니다. 이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썼으면 좋겠고 굳이 병원 환경에 국한되지 말고 좀 더 다양한 넓은 환경에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고관절, 그러니까 엉덩이 관절만 보조할 수 있는 이런 로봇도 만들어서 상용화를 완료를 했고요. 이거는 작년부터 이제 여러 병원을 중심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한 네, 로봇인데 이게 새로 나온 로봇이라고 영상도 잘 되나 봅니다. 그 보시면 여러 적응증에 대해서 여러 질환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로봇을 이용해서 실제로 재활 치료를 하고 계시고 이런 로봇을 이용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제거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가정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또 임상적인 효과들을 얻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분야와는 이제는 좀 더 훨씬 더 확장된 영역에서 인제 의사분들의 어떤 지적 호기심과 환자분들의 어떤 수요와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인제 새로운 이런 어
예제들이 이제 막 탄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막 주도해서 이건 이렇게 쓰는 거고 무조건 이렇게만 써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해서 이 기술 자체가 조금 더 보편화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좀 더 일상에 가까운 그런 기술이 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더 미래를 위해서 그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은 어제의 얘기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미 정말 많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병원들에서 이 로봇 기술을 채택을 해서 실제로 저런 재활 치료나 아니면 뭐 장애인분들의 보조나 이런 데 로봇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고, 그러면 미래를 위한 어떤 AI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AI 기술은 뭘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래를 위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질환군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훨씬 더 다양한 환경에서 치료와 보조와 그다음에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 영역과 사용 대상자와 그다음에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와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는 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일 겁니다. 어 뭐 데이터의 중요성, 그다음에 AI의 어떤 정말 파괴적 혁신, 뭐 이런 부분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워낙에 많은 유튜브 영상과 강연과 뭐 이런 데서 많이 말씀들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제가 유튜브 강연에 다른 데 나가거나 방송 나가면 항상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왜 모으냐? 결국에는 사람의 건강, 그다음에 사람의 어떤 뭐 동작, 사람이 어떻게 이동을 할 수 있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싶어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사람의 동작을 이해하고 건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사실은 사람이 그 어떻게 동작을 했는지에 대한 기구학적인 정보, 그러니까 관절에 대한 각도 아니면 전반적으로 어떤 모션을 동작을 만들어냈는지를 이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인제 우리가 뭐 지면이 됐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집었을 때 상호작용하는 힘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건강하게 잘 행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문제는 이런 데이터를 얻기에 너무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우리나라 통틀어서 이렇게 정밀하게 막 측정할 수 있는 병원조차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아주 작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전신의 이런 모션 관련된 동작과 관련된 이런 정보를 대량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AI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저 로봇 하나만 입으면, 그래서 전신의 동작이 나올 수만 있으면 이 동작으로부터 뭐 이 사람의 어떤 행동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러면 의도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동을 하고 싶었는지, 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질환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질환의 정도가 얼마나 이게 진척이 됐고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저희 이제 AI를 학습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피지컬 AI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이유는 사실은 피지컬 AI라는 이 단어에 대한 아주 설왕설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사실 오늘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신 정말 많은 분들께 제가 너무 머리 숙여 감사한데요. 배고프실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하나를 드리자면, 피지컬 AI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피지컬 AI가 미래다. 아니면 어제 그 젠순왕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대한민국에 피지컬 AI 잘하는 사람 다 모여 이래가지고 저기 이 신라 호텔에서 만찬 행사도 하고, 저도 이제 거기 가서 뭐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누고 왔는데, 그렇게 피지컬 AI가 중요하다, 피지컬 AI는 우리의 미래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정말 한꺼풀만 탁 벗겨서 "그래서 피지컬 AI가 뭡니까?"라고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날리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정의로는 피지컬 AI가 결국에는 구현하고 싶은 건 AI가 세상 바깥으로 나와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사람이 하는 그 모든 행동을 하고 의사 판단을 하고 데이터를 또 얻고 그 안에서 또 다른 학습을 하고 이런 거면
사람의 어떤 행동 구조,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만들어내는지를 그대로 일단은 우리가 카피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피지컬 AI를 제대로 공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진행하고 있는 건 여러 질환을 이제 저희가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로봇의 치료적인 효과를 구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 왼쪽에 아까 설명드렸던 그 사람의 실제 어떤 행동의 제어 메커니즘을 공학적으로 여러 번 해석을 해서, 물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학적으로 몇 번 해석을 해서 만들어낸 저런 루프를 이용해서 실제 환자의 어떤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의 그런 보행 패턴이나 동작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시뮬레이션으로 어느 정도 구현만 되기 시작을 하면 시뮬레이션 상에서 로봇 입히고 시뮬레이션 상에서 치료시키고 시뮬레이션 상에서 실제 환자분들이 하실 고생을 시뮬레이션 상에서 충분히 다 고생시키고 나서 환자분한테 최적의 솔루션을 바로 드리면 훨씬 더 빠른 치료와 보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시뮬레이션은 뭐 파킨슨병 환자를 가지신 분의 이런 약간 보폭도 좀 줄고 약간 이렇게 좀 종종걸음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해본 거고, 이게 기존에 알고 계시는 다른 그 시뮬레이션하고 좀 다른 건, 저희는 이런 동작이 나와야 되니까 AI를 이용해서 뭐 학습을 시켜서 실제로 이런 모션을 만들어냈다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동작하는 그 원리를 그대로 모사를 해놓고 저기에 이상성을 일부러 줘서 이런 동작이 나오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있는 비디오를 그대로 넣어서 이미테이션 러닝 했으면 아주 쉽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중간 과정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예를 들면 또 어떤 좀 약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서컴덕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보행을 조금 이제 좀 과도하게 만들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몸의 불편함을 이렇게 해소를 하는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실제로 시뮬레이션에서도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로봇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근력 약화가 돼서 못 걷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못 걷는 이유는 첫 번째는 무릎이 아파서, 네, 너무 막 시큰시큰거리고 이게 약간 계단 올라갈 땐 차라리 나았는데 내려갈 때는 막 쿵쿵대면 정말 시큰거리고, 그러니까 잘 못 걷다가 잘 안 걸으시면 근력이 약화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아파서 못 걷는 건지 근력이 약화된 건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관절의 통증이라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그런 영역을 차지를 하는데, 실제로 통증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로봇을 바로 입혀드립니다라고 하면 통증 있는 분한테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막 시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바로 다음 이제 제 발표에 이어서 발표를 해주실 저희 김승환 연구원님은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이세요. 그래서 어느 영역 아래로는 느껴지지도 않고 움직여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분명히 저분도 통증이 있단 말이에요. 이 로봇을 이용해서 그 통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통증을 못 느끼세요. 그러면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가상의 통증을 느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상의 통증을 가지고 로봇을 제어할 때 되도록이면 실제로 통증을 못 느끼지만 통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 선에서 뭐 창업도 하고 뭐 열심히 이제 투자도 받고 그래서 회사도 키우고 실제로 인제 제품화도 하고 실제 여러 가지 병원에 뭐 이 보급도 해서 많은 이제 환자분들, 실제로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이 기술을 보급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그 기술의 혜택에서는 쪼끔 더 인제 벗어나 있는, 소외돼 있는 분들도 계셔서 이분들에 대한 말씀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인제 사실은 제가 어디 가서 고령화 얘기하면 또 고령화야?"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인데, 지금 아이들이
뭐 출산율이 낮다 뭐 이것도 많이 들으셨죠. 근데 정말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전체 아동 인구 대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장애 아동의 비율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원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러면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이 로봇은 좀 체구가 작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소형으로 만들어 놨던 로봇인데 이 로봇들을 이용해서 이제 많은 그 환자분들이 또 재활 치료를 하고 계세요. 저분은 이제 뇌성마비 갖고 태어나셨고 제가 사실 여러 군데서 보여드렸던 영상이라서 아마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뇌성마비를 갖고 태어났고 본인이 혼자 잘 못 걷기 때문에 저 빨간색으로 돼 있는 탈부화 장치에 몸을 걸고 저렇게 치료사 두 분이 앞뒤에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이제 보행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저희 로봇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행 재활 치료를 하고 나면 8주 정도의 보행 재활 훈련을 하고 나면 이제 가운데 비디오 보시는 것처럼 뭔가 저 탈부화 장치를 걸지 않아도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몸이 그 보행 기능이 많이 개선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분도 이 아이도 이제 또 다른 아주 드라마틱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둘 다 로봇을 안 입은 상태입니다. 왼쪽은 이제 로봇 보행 재활 치료하기 전, 오른쪽은 후인데 훨씬 더 보행 기능이 개선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발달 장애를 겪는 아동, 청소년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치료 시설이 부족해서 가족들이 병원을 찾아 떠돌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시선 360, 오늘은 발달 장애아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짧게만 보여드리고 지나가도록 9살 하겠습니다. 희망이는 2살 되던 해 발달장애와 뇌병변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목포의 집을 떠나 서울 마포의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호시고요. 예. 여기는 이제 애기요. 많이 힘들죠. 밖에 나가서 공놀이도 하고 싶다고 얘기도 하고 학교 가자고 얘기를 많이. 입원 기간 제한 때문에 석 달마다 병원을 옮겨 다니는 생활을 8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긴 영상인데 굳이 관심 있으시면 여러 가지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사이에 조금 나아진 부분도 있고요. 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좀 더 많이 이제 확대가 됐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전히 이제 보행 장애를 갖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뭐 재활 치료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왜 중요하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들은 치료를 시켜주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반대로 제때 치료를 못 해주면 사실은 계속해서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게 저희가 그 한 학교에 어떤 아이가 저 로봇을 입고 시를 써서 그 백일장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시를 써가지고 올렸는데 그게 이제 출판이 돼가지고 그 책자를 저희한테 보내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 넣어봤는데요. 그냥 저 아이들한테는 이제 진짜 필요한 기술인데 사실은 이게 또 기술이 발전하고 이게 제품화가 되고 보급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사회를 바꾸는 과정에서는 오늘 의원님도 오셨지만 기술자만 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기술자가 해야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사회 모두가 합심해서 한 번에 이거를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진짜 구성원 간의 진짜 유기적인 결합과 합심과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인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지금 그 보행 장애를 갖는 아이들을 위한 기술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보장 제도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조금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점이 이게 꼭 제가 하고 있는 기술이 절대 기술적인 로봇, AI뿐만 아니라
굉장히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그렇다는 점을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웨어러블 로봇 기술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드리는 영상은 사이베슬론이라고 하는 사이보그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글로벌 컴페티션에 대한 저희의 성과를 보여드릴 텐데 이 어떤 학교에서 광주 새로운 학교라는 곳에서 그들이 체육대회를 열었는데 사실은 잘 못 걷는 아이들인데요. 그들이 체육대회를 열었는데 이렇게 그들만의 사이베슬론 대회를 열어가지고 이 영상이 나왔길래 너무나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영상이라서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술을 하는 사람도 있고 AI를 하는 사람도 있고 로보틱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의료진 분들도 계시고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제도적,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우리가 꼭 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기술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의 기술의 현장은 어디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제가 많은 기술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요. 이래서 우리는 잘하고 있고 저래서 잘하고 있고 그런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제 대회에서 금메달을 2회 연속으로 땄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컴페티션에서의 영상을 좀 짧게 편집한 거를 보여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선수분이셨던 김승환 선임 연구원님을 이제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마이크를 넘기면 될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고 참고로 사이베슬론이라는 대회는 그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분들이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뭐 이런 의자에 앉고 서고 아니면 계단을 올라가고 아니면 굉장히 옆으로 나 있는 그런 경사로를 통과하고 험지를 통과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실은 장애가 없는 분들에게는 비장애인들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그런 미션들을 이제 로봇을 입고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통과를 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는 저희가 첫 대회에서 동메달을 땄고요. 20년도, 24년도 두 번 연속 저희가 금메달을 따게 됐는데 지금 보시는 등장하는 분들이 다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라서 평소에는 휠체어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사이베슬론 2024 금메달의 주인공 저희 김승환 선수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엔젤 로보틱스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AI 철학연구센터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로보틱스와 장애라는 주제로 로보틱스의 기술이 한 사람의 삶으로 들어올 때 어떤 의미와 질문을 남기는지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어떤 의미와 질문을 남기는지 앞서 공경철 원장님께서 로보틱스 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그 가능성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하반신 완전마비 장애인 당사자로 웨어러블 로봇을 직접 경험하고 카이스트 엑소랩에서 워크온스 투 F1의 연구개발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엔젤 로보틱스에서 사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을 위한 로봇을 만드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는요, 로봇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9살이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하반신 완전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이후 제 마음 한켠에는 꼭 이제 늘 같은 생각이 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을까? 혹은 다시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가능할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할 수 있는 거는 뭐든 다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로봇을 찾아 헤매고 처음 만난 로봇은 재활병원에서의 이런 재활 로봇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저런 아이언맨의 로봇과는 많이 모습이 달랐는데요. 제 의지로 걷는 건 아니었지만 다리가 다시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기분은 좋았습니다. 제가 휠체어를 사용하고 걷지 못하게 된 이후에 처음으로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서고 움직여보는 경험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재활까지 마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걸었던 기억을 더 찾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보행 로봇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2020년 사이베슬론 대회를 알게 된 것도 퇴원하고 그 무렵이었어요. 재활을 하기 위해서 계속 병원을 다녔었는데 그때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제가 선수 후보 7인에 선발이 되어서 선수 후보 과정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몸에 맞춘 웨어러블 로봇을 처음 입어보게 되었고요. 20m 남짓의 짧은 거리였는데 트레드밀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로봇을 입고 제 몸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경험은 이전의 재활 로봇하고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의 가능성을 가까이에서 제 몸소 느끼게 된 경험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2020년 대회까지 끝까지 함께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더 컸는데요. 이때 제가 퇴원을 하고 나서 좀 몸이 무리한 상태여서 느끼지 못하는 감각에 욕창이 생겼다는 것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고 욕창치료를 했는데요. 그렇게 걷지 못했던 아쉬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도 제 가슴은 이렇게 항상 계속 또 뛰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경험해봤던 웨어러블 저 로봇을 제가 꼭 언젠가는 다시 타고 말 거다. 그렇게 저는 아쉬움을 묻어두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요. 한 3년 정도 흘렀습니다. 거짓말처럼 기회가 다시 찾아왔는데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엑소랩에서 장애인 연구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지원서를 냈고 면접 과정을 거쳐서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날 오래 묻어두었던 제 꿈이 다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2023년 1월 카이스트 엑소랩으로 들어가 워크홈스2 F1 개발 과정에 함께 참여하였고요. 저는 실제 사용자이자 연구원의 자리에서 로봇을 직접 입고 함께 시험하고 개선점을 나누며 연구 개발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사이베슬론 대회 출전으로 이어졌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동료들과 함께 팀의 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모두를 위한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렌젤 로보틱스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좀 분명해진 한 가지가 있었어요. 로봇이 단순히 저에게 다시 걷게 해주는 기계였던 것을 넘어서 사람의 삶이 기술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해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안에서 지금도 이어지는 질문이 저한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 보통 많은 분들이 웨어러블 로봇을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걷는 장면을 떠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 걸음이 가지는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그 걸음을 처음 먼저 떠올렸는데요. 휠체어를 타던 사람이 로봇을 입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 걸음을 쫓아서 오랜 시간을 쫓아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해보니 그 로봇을 만드는 과정에 함께 해보니까 그 한 걸음에는 사실 훨씬 더 많은 노력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경험하고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웨어러블 로봇은 단순히 걷게 하는 기술이 아니고 걷는다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의 삶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든 계기에 좀 더 가까웠습니다. 연구 개발 과정에 참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부분도 이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실제 사용자이자 동시에 연구 개발팀의 일원으로 이 과정을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도 함께 느끼고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실제 생활에서 그런 장애인들이 어떤 장벽을 마주하는지도 경험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그런 그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간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실에서는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고 잘 작동하는 기술이었는데 막상 그 기술 안에 사용자가 들어가면 전혀 다른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사용자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개발 단계에서는 종종 조금 건너뛰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동료들이 로봇을 설계하고 수학적인 계산과 알고리즘을 만들면서 고민할 때 저는 그 로봇을 직접 몸에 맞대고 입는 최종 사용자로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로봇을 입고 처음 일어설 때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지, 감각이 없기 때문에 피부에 상처가 나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피부에 상처가 나서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일상이 어떠한 불편과 긴장을 안고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또 정확하게 알게 됐는데요. 연구팀이 원한 사람은 단순한 이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대회 나가는 선수가 아니고 연구 개발을 함께 할 연구원이었고, 어떻게 보면 제 역할은 기술하고 이 현실 사이로 오가는 통역사에 가까운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학의 언어로는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의 감각을 연구 개발 과정에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고 앞서 공여철 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부분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걷는 로봇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기술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의 범위가 넓다는 것은 로보틱스가 사람마다 다른 삶의 조건을 조금 더 섬세하게 살피며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가능성이 실제 일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를 계속 함께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를 보면서 저도 제 스스로를 다시금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제가 로봇을 만나며 느낀 제게 남은 질문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제가 로봇을 만났을 때 스스로 했던 질문은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질문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기술은 누구의 삶을 넓혀줄 수 있을까? 그 변화는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을까? 그리고 그 가능성이 닿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 AI와 로보틱스가 우리 일상에 지금처럼 가까이 더 스며들수록 이런 질문들이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기술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이 실제로 일상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이, 길이 함께 만들어지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질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저에게는 웨어러블 로봇을 직접 경험하고 또 그 기술을 만드는 과정에 실제 사용자로서 참여하면서 더 가까이 다가온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조금 짧게 축소해서 압축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일찍 건너뛰어진 부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제 지금 말씀드린 짧은 이야기가 이런 질문들을 이어가는 작은 계기로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참 되게 감동적인 발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소중한 것들을 찾아가고 거기에 기술이 도움을 주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소중한 것들을 얻고 하는 과정이 정말 되게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복지재단의 이사이시자 제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던 이용빈 이사님께서 이 복지 현장에서 장애인분들과 함께 이제 소통하고 이 정책을 만들어 가시는 분으로서 이야기를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입니다. 우리 김동호 교수님께서 이렇게 참 유서 깊은 카이스트에 저 같은 하찮은 사람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가문의 영광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최전선에서 이 카이스트라고 하는 이 요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오늘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 어린 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공경철 이사님은 굉장히 온화한 모습으로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차가운 기술을 사람으로 연결지어가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뤄내실 거라 믿습니다. 성함이 공경한다는 게 이제 결국은 사람의 존엄을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또 그게 또 철학할 때 철자입니까? 네, 성함이 또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저는 평소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있어도 장애를 방치하는 사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액면 그대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있지만 그걸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사람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존엄한 삶을 살아가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기술의 소중한 이념이라면 이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그 소개에서 21대 국회의원이라고 소개를 해주신 거는 사실은 제가 그 국회의원 하면서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이어서 이 카이스트 예산을 만드는데도 또 R&D 예산을 지키는데도 굉장히 앞장서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특히나 인공지능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많은 열정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이 가장 중요한 역할과 그리고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고요. 장애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가 있는 사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장애 자체를 하나의 사회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과학기술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평생 저의 하늘이었던 한 분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제 1942년생이신데요. 젊은 시절에 제가 어머니를 보면은 다리가 너무 가냘펴가지고 저 다리를 어떻게 걸어 다니시면서 일을 하실까 싶을 정도로 안타까웠었는데 지금 이제 85이 넘어가시니까 척추 협착증에 무릎 관절증이 심해서 걷기 힘든 상황이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겨우 걷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런 장애를 우리 어머니는 장애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평생을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에 있어서도 장애 등급을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노화라고 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결국 감기로 폐렴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시작은 결국은 이렇게 걷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평생을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주치의로 활동할 때 70대 중반의 어머님 한 분이 저한테 늘 방문하시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안진뱅이가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병원에 와서 약을 탈 수 있을 정도는 됐으면 좋겠는데 안진뱅이가 안 되게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무릎이 아프고 걷기 어려워서 결국은 걷는 걸 포기하고 방에 나앉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분의 삶은 우리가 노환이라고 하는 형태로 죽음을 목전에 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노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질병의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역노화라는 말 많이 회자되고 있고 또 과거에 상상했던 회춘이라는 것이 이제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삶이 노화와 죽음이라고 하는 일방통행의 길에 갇혀 있지 않다는 뜻이죠. 오늘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스스로 다가와서 결합하는 공경철 교수님의 오컨스트 기술을 보면서 그래서 벅찬 경이로움 그리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설계하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이 완벽한 효율을 추구하는 차가운 공학적 성취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기술이 인간의 유한한 육체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완벽하게 장애가 없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따뜻한 기술로 진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다가올 미래를 로봇과 인간이 협업하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기계와 협업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이 기술을 통해 장애가 사라진 온전한 인간을 먼저 상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공지능과 장착형 로봇은 우리의 외부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되기 전에 누군가의 끊어진 신경을 잇고 멈춘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인간 신체의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장애라고 하는 범주를 만들고 특정한 사람들을 그 안에 가두고 제약된 삶을 강요해 왔습니다. 하지만 피지컬 AI가 이러한 신체적 기능의 격차를 좁혀준다면 우리는 마침내 장애가 낡은 범주로 존재하지 않도록 이 장애라는 범주 자체를 해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로보틱스가 소수만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인류 모두의 삶을 향상시키는 보편적인 기술, 유니버설 테크놀로지로 격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으로 경기복지재단 현장의 시각에서 세 가지 엄중한 질문과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로, 이 기술은 특권일까요? 아니면 보편적 권리일까요? 아무리 뛰어난 웨어러블 로봇이라도 경기도의 수많은 가정들이 이 기기를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면 그것은 특권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험체계 그리고 보조기구의 급여, 대여 및 관리라는 촘촘한 공공의 혈맥과 잘 연결되어야만 이러한 기술들이 비로소 시민 모두의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기술이 살아 숨쉴 실증의 대지가 있습니까? 경기복지재단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누림센터가 있습니다. 이 누림센터는 로봇 실증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니버설 실증 사업인데요. 로봇이 턱에 걸리지 않고 원활하게 이동하고 일하기 좋은 공간을 설계하는 것은 놀랍게도 그 공간에 휠체어를 탄 사람, 또 지팡이를 짚은 제 어머니도 유모차를 끄는 부모도 가장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봇의 최적화가 곧 인류의 무장애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 공간 안에서 장애라는 개념은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설계의 첫 순간에 사람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만을 위한 시혜적인 설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장애를 의식하지 않고 회피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기술적 포용일 것입니다. 기술을 실제로 사용할 당사자와 그 가족, 또 돌봄 종사자들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상향식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현장에서 버려지지 않는 생명력이 있는 기술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제안드립니다. 경기복지재단의 누림센터를 피지컬 AI와 복지가 만나는 뜨거운 연대와 협력의 전초기지로 함께 만들어가자는 제안입니다. 공 교수님을 비롯한 학계의 눈부신 기술과 우리 재단이 가진 경기도민의 펄떡이는 삶의 데이터가 연결되는, 그래서 그것이 세계 최고 수준의 로보틱스와 인공지능 복지의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은 날개가 되고 사랑은 뿌리가 돼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있어도 장애가 방치되는 사회는 없는 완벽한 그런 대동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의학의 한계 앞에서 눈물 지은 모든 어머니들과 그리고 환자들에게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 위대한 여정에 경기복지재단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빈 이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그 누림센터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갔을 때 그 공간이 보통의 공간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 그랬더니 휠체어도 다녀야 되고 장애인분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공간이라서 이렇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턱도 하나도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계단도 훨씬 넓은 공간을 써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사실 제가 김승환 연구원님 오늘 모시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공간을 보고 어떻게 내려오실까? 다행히 저쪽에 다른 출입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다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분을 다 그럼 한 자리에 모시고 저희가 한번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박수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되게 저는 이제 큐만 한번 드리고 이제 세 분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참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은 그 김수환 연구원님께서 그 다시 걸을 수 있을까? 저도 이제 5살 아이가 있는데 걷는 걸 보면서 박수 치고 했던 게 동영상이 아직도 처음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때 새삼 다시 깨달았는데 또 오늘 이제 하시는 걸 듣고 아 정말 그게 되게 소중하구나. 근데 이제 사실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꿈들을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저희 아이도 생각이 나면서 이제 공경철 교수님께서 이제 아이들 얘기해 주신 게 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너무 소중하고 그 아이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공경철 교수님께서 아이들과 관련해서 그런 보행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런 방향이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 주시고 그럼 이제 경기복지재단에서 혹시 관련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지 사실 저는 그렇게 장애 아동이 많다는 것도 그리고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처음 들어서 이 인구가 줄어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엔젤 로보틱스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들으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 발표하고 뒤에 두 분께서 너무 감동적인 발표를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술자로서는 그 기술을 연구해서 개발하고 그다음에 뭔가 제품화를 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너무 앞서 나가면 기술이 너무 앞서 나가면 사실은 또 반감을 갖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까 저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는 특권이냐 아니면 보편적인 기술이냐라는 부분도 기술을 추구를 하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특권이 될 수밖에 없고 처음에는 그러면서 또 누군가의 특권을 막기 위하면 그러니까 스스로 이거를 좀 더 보편화를 하자라고 하면 사실은 또 모두를 위해서 평균적인 기술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특별하지 않은 이제 그런 기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로서의 관점에서는 정말 최선의 기술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기술을 만들었을 때 정말 이게 필요하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검증을 하고 그렇게 여기저기 알리면서 정말 이제 문화가 되어가고 모두에게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사실은 그냥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하는 거가 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일인 것 같고요. 그 외에 그 많은 분들이 좀 오해 아닌 오해가 있으신 게 뭐 우리나라는 뭐 규제가 너무 많아서 산업이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아니면 제도적으로 뭐가 너무 복잡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다 규제고 결국에는 다 제도죠. 그런데 또 하나하나의 제도를 놓고 보면 이게 모두가 다 필요한 제도고 필요해서 만들어졌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뭔가 이 기존의 그 제도가 필요했던 시기와 다른 시기를 사는 입장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 이제 이게 본의 아니게 방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가 필요 없냐라면 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소와 관련된 부분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 조목이 뭔가 약간 대치되고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디테일하겠지만 분명히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고 그런데 저런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또 혜택을 주려고 하니 기존에 있는 제도와 약간은 좀 서로 대치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저희는 계속해서 그냥 기술의 우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그런 게 저희가 해야 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요즘 어떻게 보면 웨어러블 로보틱스보다는 휴머노이드에 대한 관심들이 사회적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는 걸로 느껴지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웨어러블 로보틱스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 공경철 이사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기쁘고 또 우리나라의 이 웨어러블 로보틱스의 산업이 이렇게 앞서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기도에 우리 장애인 정책을 다루고 있는 우리 누림센터가 이러한 로보틱스와 관련돼서 실증 센터를 유치를 하게 되면은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우리 누림센터에서 아까 이제 뭐 데이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실제 실증을 통해서 현장에 적용해가는 그러한 어떤 프로세스들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현재 이제 경기도의 어떤 미래 정책으로 저희들이 좀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김성환 연구원님께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이용빈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술을 만들 때 이제 그리고 공경철 교수님께서도 발표할 때 말씀해 주신 대로 만들 때부터 이제 인간이 그거를 착용해 보고 그 피드백을 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김성환 연구원님께서 실제로 이거를 착용하시고 활동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느끼셨던 감정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주로 이제 드렸던 피드백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지금에 와서 이제 입을 때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익숙해지고 나서 가지게 되는 생각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로 어떤 피드백을 처음에는 어떤 뭐랄까 두려움 혹은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게 어떻게 좀 극복이 됐고 주로 이런 피드백이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혹시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광범위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드는데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기술이 어디에 쓰여질지도 모르는 기술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 워크온스트 F1을 함께 이제 만드는데 참여하면서 처음 했던 피드백은 로봇이 무서웠어요, 조금. 제 의지와 의도하고는 관계없이 움직이는 이 로봇을 제가 입고 안심하고 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라는 질문을 저는 공학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용자의 입장에서 좀 순수하게 좀 처음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로봇과 조금 더 친해지고 이 로봇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함께 보고 나니까 내 몸 한번 맡겨봐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고요. 그렇게 제가 로봇을 입고 처음에는 이거 엄청 잘 될 것 같은데 나 막 뛰어다닐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로봇을 입고 일어나다가 로봇이 꺼졌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의 제가 생각하는 기술의 이런 이상은 굉장히 높았는데 실제 처음 만들 때 시작을 딱 해보니까 로봇이 이게 맞나?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이언맨을 보통은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속으로는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부터는 로봇이라는 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구나. 그리고 로봇, 왜 아까 휴머노이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면은 뛰는 모습 파쿠르 하고 막 싸우는 모습도 막 영상에서 정말 많이 봤는데요. 이게 사람이 들어가면은 로봇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고 나서는 제가 로봇을 믿고
로봇도 저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서로의 그런 싱크를 맞추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제가 로봇을 입고 한번 걷고 났을 때 몸에 붉게 문드는 제가 감각이 없다 보니까 뭐 상처가 나는 부분은 없는지를 연구자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매 로봇을 탈 때마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느낌이 그 하반신 완전마비로서 느낌이 없는 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 연구하는 친구들, 그 동료분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면은 그걸 더 확 와닿게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점점 장황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제가 연구 과정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야기했던 거는 내가 믿고 일어서고 걸을 수 있는 로봇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 교수님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셨나요? 아니요. 네. 일단 처음부터 똑부러지게 못 만들어서 죄송하고요. 제가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여기 오늘 우리 대부분 이제 학생들로 보이고 점심시간에 이제 와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게 대부분 근데 저도 지금 이 오디토리움에서 강연을 할 때 예전에 이제 카메라 끈 상황에서는 질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직접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뭐 주식 언제 사면 돼요?부터 시작해서 어떤 학생을 연구실에 뽑으시나요? 뭐부터 시작해서 정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장애가 장애를 극복해야 되고 사회에서 장애가 없어야 되고 이런 말씀들을 아무리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저의 인생과 뭔가 관련이 돼 있어야 이게 의미 있는 기술이지 결국에는 이게 남이 갖고 있는 장애를 내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는 너무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소명의식이 있어서 난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나는 이걸 내 평생을 나는 바칠 거야 라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 손 들고 질문을 참을 못하셔서 그렇지 저 기술 연구하면 내 인생에는 무슨 도움이 되나요? 저거를 내가 공부할 만한 정말 뭔가 내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나요? 아니면 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아름다운 이면에 내가 고생해야 될 건 뭔가요? 아마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냥 간략하게 아마 그런 부분이 워낙에 아마 지금 궁금하시죠? 아닌가요? 네. 일단은 로봇공학 기술입니다. 이게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 게 로봇공학 기술이고 아까 제가 잠깐 소개드린 것처럼 AI 기술도 워낙에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제가 이게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막 조장한 건 아닌데 예전부터 저희는 사람을 공부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분석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모델링하고 이래 왔던 게 지금 하필이면 또 피지컬 AI라는 것과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제 이런 뭔가 웨어러블 로봇이 아니라 일반적인 로봇 내지는 피지컬 AI에 관련된 강연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감사함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로봇. 아까 의원님께서도 휴머노이드를 말씀 주셨는데 진짜 그냥 공학적인 지적 호기심을 최대한 끌어내서 만드는 로봇이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정말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기술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풀어야 되는 문제가 훨씬 더 어렵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기술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슬라이드의 첫 번째가 우리 모두 장애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꼭 진짜로 어떤 큰 사고가 나야 장애를 겪고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저 의원님의 어머님도 말씀 주셨는데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사실 꼭 어떤 불편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에 드디어 웨어러블 로봇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로봇이 막 투입이 되면 로봇과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 이게 전쟁인가? 이런 약간 철학적인 논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온 다음에 결국에는 그건 전초전이고 로봇과 로봇이 싸우는 건 전초전이고 결국에는 사람의 인명 피해가 나기 시작해야 진짜 전쟁 시작이다라는 게 지금의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된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은 또 누가 도와주지? 라는 개념에서 그럼 사람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로봇을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드디어 우크라이나 전에도 로봇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의 능력을 증강하고 사람의 능력을 보완하고 유지하고 이런 기술이 꼭 누군가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기술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뭐 국방이면 국방, 아니면 산업 현장이면 산업 현장, 아니면 뭐 의료, 보건 쪽도 저희가 오늘은 환자나 장애인 얘기만 나왔지만 거기 정말 더 고생하시는 분들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진짜 아프다고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정말 이 환자분들을 케어를 해주시고 그리고는 항상 이제 이면에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또 다른 또 신체 능력을 증강하는 무언가의 기술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사실 저라는 사람이 풀어낸 숙제는 끽해야 하반신마비 장애인을 걷고 계단 오르고 뭐 국제대회 금메달 하나 딴 게 다고 저는 끽해야 그냥 그 소수의 뭐 질환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장비를 만들어서 지금 병원에 조금 넣고 있고 한 게 단데 지금 정말 너무 많은 영역에서의 사람이 활동을 한다라는 개념에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이제 업무들이 남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제가 오늘 타이틀이 로보틱스와 장애라기보다는 약간 인간의 능력 뭐 이런 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가 아니야 그래도 장애라고 해야 좀 더 직관적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기술은 장애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신체 능력과 직결돼 있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어떤 의료 보건적인 관점이 아니라 국방적인 관점에서 언젠가는 나라를 지키는 기술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산업 현장을 이어나가는 기술일 수도 있고 그런 관점으로 좀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해 주시는 건 저보다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몫일 거라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내용을 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 받기 전에 저희가 이제 질문 시간도 예정을 해놨거든요. 혹시 이용빈 대표이사님 혹시 마지막 한마디 하실? 마지막 한마디보다 저도 그냥 질문을 하나 드리는 게 나을 네, 것 좋습니다. 그 엔젤 로보틱스가 이제 그 주력하고 있는 게 이제 주로 하반신 마비 장애에 대한 로보틱스를 중점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는 제품은 하반신 그러니까 정확히는 하지, 보행, 재활을 위한 장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상지 관련해서는 뭐 모터나 배터리를 쓰지는 않는데 어떤 산업 현장에서 계속 위를 보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용접을 하시는 분 되게 툴이 무겁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장비로서는 이제 상지를 보조하는 그런 보호구 또 보조 장비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그것도 이미 뭐 상용화는 예전에 해서 이미 뭐 매출도 상당히 올리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최근에 이제 그 전쟁 상황을 통해서 외국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나 그런 곳에서 전쟁 피해자들 그런 사람들이 요즘 이제 드론으로 공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상지 부상을 입는 그 피해자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니까 이제 작은 그 기업인데 전동 의수 기술이 세계적으로 그냥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 손가락이 움직이고 일상생활을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의수 기술을 가지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낄 때 손하고 이제 발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히나 이제 어떤 창의적인 일이나 일상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손을 잘 사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 말고도 일상 활동에서의 어떤 작은 장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서포티브해서
완벽한 어떤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웨어러블 로보틱스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은 하지에 이제 전체 마비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이라고 하는 상당히 협소한 영역이지만은 그런 정도의 기술이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사소한 어떤 장애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웨어러블 로보틱스를 보편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사실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어 기술로만 따지면 당연히 무엇이든 다 타겟팅할 수 있고 하고 싶고 그런데 이게 기술이 그냥 단순히 그냥 연구 논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제품이라는 형태로 패키징화가 돼야 되고 누군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면 그 하나의 인제 회사의 그 한자를 그대로 거꾸로 하면 사회잖아요. 하나의 작은 사회가 거기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모두가 동기화가 되고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래야 결국에는 사회가 돌아가서 회사가 되고 회사가 결국에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게 또 사회를 바꾸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데 이게 하지와 상지는 생각보다 비슷한 듯 많이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진짜 뭐 로봇공학에서는 아예 로코모션과 매니플레이션이라는 아예 분야 자체가 완전히 나눠져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아예 뭐 학회를 따로 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인제 거기에 갖는 저도 물론 지적 호기심과 여러 가지 인제 사회적인 니즈를 많이 봤다 보니 지금 제 생각은 저희가 갖고 있는 기초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거는 제2의 제3의 기업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아마 경기도에서도 뭐 여러 창업 지원이나 스타트업 지원 뭐 이런 거 많이 있고 지금 저희 대전의 카이스트 내에서도 이제 그런 거 많이 있는데 저희가 사람에 대해서 이해했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너무 많은 시간을 저희가 그냥 붙잡고 있을 것 같고 기꺼이 오픈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여러 가지 플랫폼들 뭐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제2, 제3의 기업들이 빨리 그 해당 문제를 풀 수 있게 하고 뭐 그러다가 뭐 잘 되면 뭐 또 합칠 수도 있고 뭐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이후는 사실은 서로 잘 되는 길이 있으면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오히려 뭔가 제가 모든 걸 다 풀어야지라기보다는 제가 뭘 열 수 있고 뭘 오픈할 수 있지를 그러니까 뭘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활용해서 그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를 고민을 해서 지금 뭔가 기술의 플랫폼화 그리고 인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그런 일도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 여기까지 마치고 지금 이제 공경철 교수님의 미래 제자분들이 빨리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학생분들 중에 질문 있으면 한 2가지 정도, 3가지 정도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다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쪽에, 저쪽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로보틱스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인데요. 저도 항상 언젠가 제가 그 노화로든 혹은 뭐 어떤 사고로든 장애를 얻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있고 그 두려움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저의 가장 큰 고민 혹은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지점은 사람이 가장 개인적인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 때 어떤 그 존중이라고 해야 할지 자기 자신의 자아 존중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용변을 본다든지 씻는다든지 하는 가장 사적인 생활에서 스스로가 몸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런 지점에서는 웨어러블에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정말 평소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지가 잘 드러나는 질문인데요. 그 하반신 마비 장애인으로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저런
뭐 씻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계신지 짧게만 그걸 이해를 하셔야 제가 다른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쉽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하반신 완전 마비 장애인인데요. 척수 손상으로 인해서 하반신 완전 마비가 됐습니다. 제가 그 척추가 다친 곳 아래로는 아무 느낌도 감각도 없는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변이나 요의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제가 원래 좀 그렇게 약간 아이의 삶을 살았었는데 이렇게 좀 T로 살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뭐 샤워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샤워 휠체어를 이용해서 샤워를 하고요. 그것도 제가 혼자서 이제 밀어서 갈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제 도와주시는 분, 도우미 분이나 뭐 가족들이 도와줘서 이제 화장실로 들어가서 샤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휠체어와 별도의 장비들이 있는 것도 맞고, 그런 약간 욕조 같은 데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약간 의자 같은 전동형 의자나 뭐 이런 장비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정말로 그런 독립성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인지를 잘 못하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저희가 푼 문제는 이제 끼케야 뭐 이거 정도 저거 정도라고 한 그 말씀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거랑 질문 주신 거랑 되게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2024년도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조회수도 많이 오르고 나름대로 유명세를 탔던 건 저희가 금메달 땄다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국제대회 나가가지고 와, 또 금메달 땄네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보여줬던 여러 가지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이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데 실제로 로봇을 입으면 걷죠. 로봇을 입으면 걷는데 로봇을 입는데 2명, 3명이 필요해요. 와가지고 사람을 들어줘야 되고 로봇 준비해야 되고 막 앉혀줘야 되고 막 그러니까 사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한 사람을 걷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붙어가지고 또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게 좀 뭔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보여드렸던 기술이 로봇이 그냥 알아서 와서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착용을 해서 아무의 도움 안 받고 그냥 일어나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게 지금 소위 말하는 많은 분들의 정말 심쿵하게 만들었던 그런 포인트인 거지, 그거보다 오히려 금메달 딴 거는 그냥 또 땄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욕조 안에도 들어가야 되고 뭐 그 외에도 정말 개인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걱정은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공학적인 질문이고 그냥 단순한 뭐 IP56 단계의 방수 방진이 아니라 이건 완벽한 진짜 물에 담궈도 잘 작동하는 수준의 방수가 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려다 보면 정말로 어려운 공학적인 문제인데 그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한 공학적인 문제에 또 다른 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라는 부분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고요. 그런 좋은 문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다 같이 또 공감대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진짜 딱 하나 그거 풀었던 거거든요. 휠체어에서 알아서 일어나자. 근데 그게 그렇게 반향성을 많이 주는 거 보면 아마 진짜 연로하신 분들이, 잘 못 걷는 분들이 화장실에 가시거나 아니면 샤워를 하시는데 어떤 로봇의 도움을 받고 아무의 도움 없이 막 샤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또 다른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 기계공학과 22학번 심준표입니다.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경철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지 마비 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나온 기술들이 장차 마치 반도체와 같은 플랫폼으로 기능을 해서
그런 요소들이 오픈 소스가 되고 그 위에서 한국의 로봇 산업 생태계가 많이 발전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플랫폼을 만듦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할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같은 기술들이 정말 저렴하게 양질의 기술들이 풀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혹은 요즘 인간의 손을 모사하는 로봇을 만들 때도 비디오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정말 웨어러블 로봇을 통해서 정말 양질의 데이터가 많이 보급되는 것도 또 당연히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들이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게 기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네, 오늘 주셨던 모든 질문 중에 가장 간단한 질문이라 너무 감사한데요. 워낙에 기술적인 질문이라 이 로보틱스에 있어서의 인프라는 그냥 크게 세 가지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액추에이터, 말씀하신 대로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는 데이터, 그리고 AI 인프라. 요 세 가지가 가장 이제 중요한 인프라이고요. 그러니까 플랫폼이고요.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 이거를 누가 어떻게 좀 자유자재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는 또 아까 저희 잠깐 나왔던 뭐 규제 이런 얘기도 있고, 개인정보가 묻어나가면 안 되니까 이건 또 다 걸러내야 되고, 뭐 이런 고민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누구나 이제 그런 사람의 행동과 관련돼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공유할 수 있을까의 고민이 이제 데이터에 대한 고민이고요. 구동기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웨어러블 로봇을 하다 보니 사람한테 방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도와줘야 되는데 방해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어쩌다 보니 굉장히 그 뉴턴의 제2법칙, F는 ma가 잘 이제 들어맞는 구동기에 대한 기술을 많이 축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구동기를 이제 많이 만들어서 이제 여러 학생들이나 초기 스타트업들한테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배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거를 뭐 아무리 저희가 이게 뭐 싸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어쨌든 재료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단가가 있으니까, 그거를 또 제가 최근에 그 로봇산업진흥원 이런 데에서 이제 가서 발표를 하고, 제가 이런 구동기를 모듈화해서 우리 새로 이제 창업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저희 이제 뭐 학생들이나 이런 곳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보급을 좀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또 자금을 감사하게도 받게 돼서, 지금 다른 과에는 정말 죄송한데 기계과에는 그래도 구동기가 몇백 개는 풀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마음껏 그냥 만들고 싶은 로봇들 막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AI 인프라는 뭐 요즘 사실은 뭐 AI 인프라라는 게 우리나라에 뭐 GPU가 모자라서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져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기업 관점이 아니라 좀 다른 관점에서, 가버넌스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그 이미 이제 깔려 있는 그 GPU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로봇을 새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할까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그 세 가지가 확실해지면 나머지는 어느 시장으로 들어갈 거고, 고객이 누구고, 어떤 로봇을 만들 거냐, 이거는 누구나 다 그냥 창의적으로 아이디어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네, 열심히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또 예정된 시간이 지나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워크숍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발표, 그리고 또 경기복지재단의 비전, 이런 것들을 다 들을 수 있어서 뜻깊은 워크숍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오늘 멋진 자리 만들어주신 연사분들께 박수 드리면서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